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 상품 어떠한 금융상품에서 운용했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우리의 세금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하여 비교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월배당 ETF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주식 계좌에서 우리의 월배당 ETF 상품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들 신탁, 그 다음에 일임, 그 다음에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중개형 상품 가지고 우리가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계좌라고 해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 연금저축 펀드를 가지고 우리가 월배당 ETF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적 측면에서 어떠한 상품을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유리할지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월배당 ETF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월배당 ETF에 대한 부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배당 ETF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들 종목을 살펴보실 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종목은 이 코스피 200 지수의 가격 등락에 따라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합니다. 근데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차이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발생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이 친구들 같이 오르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는 기초 자산을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을 선택하는데 자,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는 친구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수료, 보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금 수준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급된 분배금 수준을 봤더니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고요. 자, 상장 지수 펀드도 맨 끝에 F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펀드. 따라서 자, ETF에서 발생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니까요. 앞으로 정확한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자산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자산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자,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은 H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 여기 봤더니 여기는 하나도 H가 붙어 있지 않죠. 얘네들은 어떠한 상품이냐면 환노출 상품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 H가 지금 하나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상품들은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상품들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다소 높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방법들도 살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알고 계시기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ETF 상품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도 같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기법의 차이가 조금은 발생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종목보다는 한두 개의 종목 선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나오고 수수료가 조금 저렴한 이러한 ETF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대체투자군에 속할 수 있는 리츠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되는 그러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운용되는 리츠가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운용하는 미국 리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리츠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채권에 투자되는 거,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종목에 들어가셔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H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아까 설명드린 그 환해지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환율 변동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금으로 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준점들을 쭉 둡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을 초과된 시점에서는 그냥 H 붙어 있는 아이들 골라서 운용을 하고요.
1200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환노출 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 환율에 대한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좀 두시고 환 노출과 환 해지 상품을 같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죠? 환율이 좀 높다? 그럼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 이러면 환 해지로 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환율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이 쓰시면 환 노출로 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환 해지 상품만 그냥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되는 리츠를 가지고 월배당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관련된 부분, 금융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러한 타겟 인컴 펀드라 그럽니다. TIF를 타겟 인컴 펀드.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종목군에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분배금으로 주는 형태의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먼저 선택 잘 해주시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 배당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올라주면 나이스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배당을 받는 이유는 매월 현금 흐름 창출해서 이것을 소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사 모아가는 형태의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월배당 ETF 상품 종류들을 일단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세 개의 금융 상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점, 그러면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되는지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에 따른 ETF와 세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이고요.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다음에 파생 상품, 뭐 선물자 들어간 것들 있죠. 선물. 가끔 보시면은 이 선물 지수를 가지고 운용하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에는 선물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 투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유가도 있을 수 있고요. 달러, 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내 주식형.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운용되는 이러한 ETF 상품들은요, 발생되는 매매 차익,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런 애들은 뭐가 없다? 세금은 일단 없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ETF 상품에서 발생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뗀다? 배당 소득세를 차감하고요. 자, ETF에서 이자 소득세를 뗀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립니다. 아셨죠? 뭐 채권형 펀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채권이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펀드는 모두 다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이러면 틀리니까요. 무조건 다 배당소득 과세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국내 주식이 아닌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파생 상품,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 얘네들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다 발생되더라도 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첫 번째로는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과 자, 과표 기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각각의 운용사 사이트에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를 비교해서 작은 값에 15.4%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몽땅 다 배당 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뭐만 빼고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일단 세금 없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금은 피해갈 수 없고 월배당 발생되는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식에서 우리가 ETF를 운용했었을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는 뭐가 없다? 세금이 아까 없다라고 했고요. 자, 나머지 발생되는 분배금 혹은 뭐 기타 어떠한 ETF 상품군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가 과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반 주식 계좌 안에서는 ETF를 운용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계좌로 운용하여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피할 방법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일반 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 운용하는 것은 100% 모두 다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그중에서 2천만 원이 초과됐다.
자, 물론 요 월배당 제외한 나머지 이자, 배당 모두 다 합산했을 때입니다. 아셨죠? 다른 이자 또는 배당 소득 모두 다 합산했었을 때 기준금액 2천만 원이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일단 무슨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돼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수령 시기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된다? 세금 과세되기 때문에 이 수령 시점을 조금 분산해야 됩니다. 수령 시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기를 조금 달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기 두는 상품과 내년에 만기 두는 상품들을 조금 구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익을 우리가 이제 확정 짓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 같은 거 할 때는요. 그죠? 국내 주식 뭐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 과세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러한 ETF 상품의 경우는 우리가 뭐 매도를 뭐 올해 안에 하지 않고 뭐 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늦췄을 때 시기에 대한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시기에 대한 분산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부 간에는 명의 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억 원까지는 여러분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명의로 2천만 원 초과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부부 명의를 분산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약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 부가적인 세금들이 조금 붙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는 염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놓고 봤을 때는 금융소득의 수령 시점을 분산하거나 아니면 명의분산, 명의분산할 때 가장 큰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이는 부부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배당 ETF 상품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 안에서 우리가 ETF 월배당 상품을 운용했었을 경우에 ISA 계좌는 일단 발생된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순수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세금을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순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자, 만약에 초과 순수익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아까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ISA 계좌는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있습니다. 3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 3년 동안에 가입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납입 한도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만기는 무한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을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1년에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조금 기간에 대한 분산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까지 운용하면서 장기간 운용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간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되므로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ISA 계좌 안에서 목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목돈을 언젠가는 활용해야 되는데 언제 활용할지 그 활용 계획에 맞춰서 ISA 계좌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 있다. 왜냐? 3년이라고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와 ETF 세금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 운용, 인출 있고요. 일단 납입 단계에 있어서는 뭐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근데 운용 단계에서 발생되는 운용 이익, 즉 매매 차익과 혹은 분배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금융상품 즉 ETF를 운용했다라고 했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언제 떼냐? 바로 인출 단계에서 세금을 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금저축을 인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 기준에 따라서 5.5에서 3.3%의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이 수입이 3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5월 달에 종합과세까지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월배당 ETF를 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운용 단계에서는 뭐 15.4% 세금 계속 안 떼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재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다시 다 떼갑니다. 일반적인 우리 배당소득세 15.4%인데 자, 우리가 나중에 세금 때문에 얼마를 떼는 거죠? 16.5%를 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적 측면에서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되면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표 기준에 따른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운용 단계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까지 재투자되어 자,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단연코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연금저축 펀드의 월배당 ETF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는데 배당이 좀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아직 좀 자금을 많이 넣어놓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일단은 월배당 ETF는 개인적으로는 목돈을 운용하는 형태다라고 하면 ISA 계좌,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그래도 연금의 형태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저축을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의 운용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 운용하는 것은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2천만 원 초과됐었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배당 ETF라고 해서 발생되는 배당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지 않은 ETF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 운용하는 것은 큰 매력은 없다. 꼭 기억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에서 월배당 ETF 운용하는 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일단은 무조건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여러분들이 ISA 계좌 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 운용하는 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자, 다만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실 계획을 갖고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아까 몇 퍼센트? 16.5% 기타 소득세 떼고요. 연간 300만 원 초과되면 자, 종합소득세도 과세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